행사의 본 주제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 발제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내용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현우 위원님을 청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긴장을 해서 좀 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그 말씀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3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거의 불편하지 않은데 초반에 제가 약간 어는 경향이 있으니까 반응을 잘해주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날이 너무 좋죠. 구름이 가지 가까운 모양의 구름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날씨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그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특히 한국은 뭐 여름에 덥다고 겨울에 좀 춥기도 하고 그런데 기후라는 게 결국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 우리의 어떤 안정의 활동성을 점검하는 것이죠. 대략 한 30년 이상의 어떤 일정한 날씨가 축적돼서 어떤 패턴을 이룬 게 기후이고 그 기후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꾸려왔습니다. 열대기후, 아열대기후, 온대기후 이런 게 다 기후죠. 사바나기후, 툰드라기후, 한대기후, 지중해성 기후 되게 많아요. 이제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는 이렇게 북아프리카와 남유럽 사이의 지중해 큰 바다죠. 이 큰 바다와 이 대륙 사이의 어떤 대치와 관계 때문에 여름에 이렇게 그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겨울에 비가 좀 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잘 자라는 올리브나 포도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가장 주요한 삶의 수단이 됐죠. 그리고 와인이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해진 것도 그런 지중해성 기후라는 환경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바뀌고 있는 거죠. 얼만큼 바뀌느냐, 어떻게 바뀌느냐, 앞으로 어떻게 그게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냐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0만 년 전부터의 평균 온도 그랬죠. 온도가 낮을 때를 빙하기라고 하고 높을 때를 간빙기라고 합니다. 간빙기도 빙기입니다. 지금보다는 한 3, 4도가 낮고. 근데 이 10만 년 전부터 현생 인류라고 그러니까 우리랑 거의 같은 모양의 인류가 지구상에서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원시인의 생활을 했죠. 동굴 속에서 살면서 수렵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랑 뭐 IQ도 갖고 다 같아요. 근데 왜 원시인 생활을 했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기후가 지금부터 빌리기 때문이죠. 거의 그 대륙 전체가 빙하로 덮여 있고 달리 살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일반 2000년 전쯤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다 이제 내려가야 될 차례인데 그대로 따뜻한 온도가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대륙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대륙 모양이 됐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이 빙하가 녹은 물이 강 어귀로 흘러들면서 비옥한 삼각湖의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밀도 자라고 고리도 자라고 쌀도 자라고 하니까 정착 농경 생활이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지 안정적으로 계속 그 먹거리를 얻을 수 있고 인구도 늘릴 수 있고 지금 같은 농경 문명이 생겨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질시대를 홀로세, 현세, 총적세 이런 명칭으로 부르죠. 현세는 지금의 시대라는 뜻이고 홀로세는 굉장히 완벽하고 조화롭다는 뜻입니다. 농경 문명을 만든 그 이후기에 굉장히 적절하게 정말 그 신의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조화로운 기후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충적세라는 것은 충적풍해가 만들어져서 농경이 가능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인류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인류의 질세. 지구의 나이가 한 46억 년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질세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 기준은 생물종의 지구상 생물종의 큰 변화이죠. 그래서 특히 페른기 말이나 백악기 날개에는 지구상 생물종의 90% 가까이가 멸종하는 대멸종이 있었다고 과학자들은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의 조성 변화도 있고 소행성 충돌도 있고 이러한 1.5도, 2도 정도의 기후 변화가
이상 폴루세나 충격세가 아니라 새로운 질세, 인류의 질세가 시작되었다라는 주장이고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1945년 7월 16일 날 인류성이 시작됐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날 미국군이 최초의 태폭발 실험을 했고 이날 이후의 지층에서는 세이스미나 트론틴 같은 자연 방사능이 아닌 인중의 핵분열로 생겨나는 방사능 동요소가 남아있을 거다. 또 하나 인류의 증거로 몇백 년 동안 플라스틱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한반도 쪽 집중조사 지질학자 보고학자는 박뼈가 엄청나게 발굴되는 걸 보고 놀랄 거예요. 2000년대 전후에 지구를 지배했던 생물종은 닭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지구상의 생물 분포는 너무나 빨리 바뀌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단골로 내는 돌발 퀴즈가 있는데 포유동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젖먹이 동물,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기르는 그 동물 중에 동물의 몸무게 총합 중에 인간의 몸무게 총합이 몇 퍼센트 정도일까? 퀴즈 나오는 제가 혼자 목표 다 써볼게요. 아마 5% 10% 정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3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80억 명의 인구가 있고 그 사람의 몸무게 총합이 전체 포유동물 총 몸무게의 36%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기르는 가축 몸무게의 총합이 6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돼지, 양, 염소 이런 몸무게의 총합이 60%. 그러면은 36%, 60%, 나머지 4%잖아요. 야생 포유동물 몸무게 총합입니다. 코끼리, 기린, 사자, 원숭이, 하마, 뚝집이 다 합쳐도 4%밖에 안 되는 거죠. 또 포유동물만 봐도 지구상 생물종의 구성이 어마어마하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불과 150년, 100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견지에서도 새로운 질시대라고 부르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과학자들이 나아가서 강조하는 것은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급격한 증가. 이 온실가스가 온난화를 일으키고 그게 기후 패턴을 붕괴시켜서 기후 혼란을 초래해서 결국 6번째 대멸종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경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이터 같은 얘기들은 좀 넘어갈게요. 사실은 천주교 너무 공부 자발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렇게 그 빙하기, 간빙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빙기로 가지 못하고 핫하우스 지구로 이제 머무르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걸 1.5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면 8, 9년 안에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온난화의 기여 효과죠. 그러니까 CO2,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은 100년 정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또 한 번 온실가 정도 올라가다가 바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양의 바닷물이 천천히 데워지고 또 공기가 데워지고 벌써 몇십 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태평양도 넘어가면 못 돌아오는데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때는 느리는 거죠. 그래서 해팅 포인트까지 대체로 허용되는 온실가스 양을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 8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전망이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CO2만 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탄소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도 하죠. 철, 흑연 모든 것에 탄소가 이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탄소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탄소가 일정한 순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환의 한가운데 있는 게 식물이죠. 그 광합성이라는 게 정말 신통방통한 그런 작용이잖아요.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고 뿌리에서 공기 중으로 CO2를 흡수해서 이 염록소 안에서 이 태양 페이스로 딱 합성을 하면
이게 탄소, 수소, 산소가 이제 분자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영양분이 되는 거죠. 포도당 같은 게. 근데 이게 식물의 몸을 자라게 하고 다른 동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땅도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가 순환을 이루고 사실은 땅 속에 있고 바다 속에 있는 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공기에 있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근데 공기 중에 탄소, CO2나 CH4 이런 것들이 위량이지만 늘어나는 게 온실효과를 크게 일으키는 거예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 소가 있고 공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과 녹색혁명, 농업혁명 이전에는 없던, 그렇게 많지 않았던 존재들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CO2가 나오고 소 위장에서 메탄이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온난화, 기후 변화의 과학적인 원리는 무지 간단해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해법도 분명하죠. 소랑 공장을 또 띄워내면 될까요? 소하고 공장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 전에 우리 가족과 이웃과 마을을 먹여 살리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저희가 오늘 아침 점심에 먹은 것이라든지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섰다 갔을 생각을 해보죠. 다 동네에서 나지 않는 것들 또는 우리 필요가 없는데 살기 위해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심지어 팔리기도 하고 폐기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소하고 공장을 똑 떼어내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 행성적 한계라는 그림인데요.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화학오염, 오염층 파괴, 미세먼지, 해양성 성화, 생물종 다양성 감소, 담수 구간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게 한계를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라는 그릇 또는 배라는 것은 원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80억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너무 좁거나 너무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뭐가 요소를 줄이기. 그게 바로 석탄, 석유, 원자력 이런 것들이었고 그것들이 당장은 많은 생산을 만들게 하고 더 빠른 이동 가능하게 했지만 이면이 있었던 거죠. 그게 환경 오염으로 그 다음에 더 넓게는 기후 변화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1972년에 나왔는데 로마 클럽의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죠. 딱 50주년입니다. 성장의 한계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렇게 정선 같은 예상이 됐다는 거죠. 천연자원도 줄어들고 인구도 늘어났다 줄어들고 그 농업 일이나 서비스나 식량 생산도 줄어들고 환경 오염은 늘어났다. 72년이라는 해를 생각해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급속한 경제 성장, 미래적인 풍요를 막 그냥 실감을 하던 때였어요. 근데 성장의 한계 보고서를 내니까 반응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여서 인류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세계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기아도 극복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보고서를 내느냐라는 반응이었어요. 특히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안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암울하다는 얘기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 계속 그런 정치인들 보셨어요? 없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거의 무시를 당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과학자들이 다시 검증을 해봤어요. 더 좋아진 컴퓨터가 되겠다고 했더니 붉은 실성 같은 결과가 나오고 기울기는 약간 다르지만 추세는 거의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몇 가지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다 그래프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시면은 세계 인구, GDP, 외국 직접 투자, 종이 생산, 항공유 한 70년대에 급가속을 해서 이 기울기가 점점 이제 올라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O2, 메탄 농도 증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가고 있고 해양산 성화, 새우 양식 이런 것도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는 소하고 공장만 딱 떼어서 될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근데 또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기후변화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를 상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전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고 야 인간 책임이야 멸종이야 그러면은 오로한 아셈입니다.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좀 지금 신앙인들 농민들 앞에서 표현이 되게 부질스러운데 예상도를 사과나무를 키우든지 심든지 뭐 아무것도 안 하든지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실제로 스테핑크에서 넘어가면 다 멸종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어지겠죠. 저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첫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테핑크 넘어오는 뭐 설국열차처럼 빙하 시대가 갑자기 오거나 아니면 지구가 이제 그 지옥불처럼 계속 불 오르기보다는 이런 장면들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 자동차로 달려도 옥수수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북미가 온난화 때문에 밀을 제대 못하고 옥수수를 주기 바뀐 거죠. 가뭄하고 병충해 강하니까. 프로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모래폭풍우가 들어옵니다. 경기가 중단되고 근데 관중들이 영화 속에서 관중들은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아, 또 오늘 이러네? 이런 표정으로 서둘러 마스크를 쓰고 집으로 재택을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스티프를 넘어간 어느 날과 굉장히 가까울 것 같아요. 이런 날에도 오늘처럼 맑은 하늘이 있는 날도 있을 겁니다. 와, 오늘 진짜 겨울 쨍하게 춥네 이런 날도 며칠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나날들,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저희 우리나라가 재작년에 54일 동안 장마가 온 거 기억하시죠? 너무나 우울했지만. 근데 그때 뉴스에서 나온 기상 전문가들은 대꾸가 없잖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장마가 그렇습니까? 그 전문가가 이렇게 답하죠. 모릅니다. 모르는데 확실한 것은 지난 30년에 비해서 앞으로 30년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파워틱 장마 반대로 가봅니다. 이 게릴라성 폭우나 이상하게 따뜻한 겨울이나 추운 겨울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삐쭉삐쭉 넓어질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코로나는 그래도 백신이 보급되고 또 백신보다도 거의 이제 많이 지나갔잖아요. 알고 하니까는 조금 고비를 꺾는 게 있는데 한번 피팅 포인트를 넘어간 온난화는 우리가 그래도 좀 줄여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계속 지속이 되겠죠. 지연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 비상사태 한 번에 오는 멸종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나날들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 정말 방황처럼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좋은 날도 가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제약이 되겠죠. 뭐 야외 스포츠는 간단한 적이고 우리가 뭐 농업, 제조업, 일주일 뒤에 계약이 예정돼 있다가 갑자기 휴스통기가 올 수도 있고 학교 급식이 중단되니까 학교 급식에서 의료대에서 근무를 했던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전은 여러 가지 이유지만은 그런 어떤 자원이나 기후 난민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들도 발생을 했어요. 좀 굳이 상상을 해보자면 대공황이나 2차 대전이나 우리 IMF 때랑 비슷한 상황이 올 겁니다. 공통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더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기회로 활용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죠.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것은 6번째 대멸종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지만 정확히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불확실한 속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화석연료 채굴량과 CO2 농도. CO2 농도가 ppm이라고 하는데요. 산업혁명 시작할 때 260 ppm, 그러니까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 CO2 분자가 260개였어요. 지금 410 ppm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300만 년, 30만 년 안에 이렇게 농도가 5도 적이 없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420, 430이 되면은 정확히 몇 도가 상승하느냐 는 건 과학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남극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햇빛을 더 흡수한다든지 시베리아 영구 동소층에 메탄이 배출된다든지 아마존이 그 산불이나 그 벌채 때문에 오히려 산소 배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의 모델에도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몇 퍼센트의 확률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온도 변화가 해수면을 저기 몇 센티 상승시킬지, 바람을 어떻게 시킬지, 또 이런 변화가 사람들을 얼마나 가난하게 하거나 갈등, 전쟁을 유발할지도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또 경험되고 있어요. 해수면 상승, 해일, 기후 변화, 식량 폭등. 인구 경제가 확실하고 경향도 확실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몇 년 뒤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치인들하고 언론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임기 4년, 5년 안에 뭔 일이 벌어지거나 뭘 해서 효과가 있는 거라고 정치인들은. 아이고 2050년 사수님이 몰라서 2030년도 뭐였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뭐 지지하는 후보가 더 달랐겠지만 기후 위기를 대선 후보들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보셨나요? 그 TV 토론 때 딱 한 번 나는 아리백을 아는데 당신은 아십니까? 아 모두 가르쳐 주시죠.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반응이 굉장히 지난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의 후보들은 우리 동네에도 8차 도로, 우리 동네도 세계 최대 뭐 개발 이런 얘기를 주로 했죠. 그러니까 그게 단기적으로는 개발이고 우리한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무엇으로 돌아오게 될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MDGs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엔이 고민을 많이 하죠. 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새천년 선언을 하면서 여기서 빈곤 퇴치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해양국가 전문가들이 결정한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영역들이 있죠. 교육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 가나다에서 초등학교 다닐 횟수가 증가한다든지, 아동 사망률을 낮춘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성과를 받습니다. 성과를 받는데 너무 소수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면서 목표가 제한적이다. 뭐냐 하면은 아동 사망률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것만 딱 집어갖고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수하고 공장만 딱 빼일 수 없다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완한 새로 나온 게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이거는 2030년까지 일단 중기적인 목표고요. 17개 영역으로 넓어졌어요. 사회, 경제, 환경 이런 세 축이 같이 가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5개 영역. 세 분은 총 169개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더 포괄적이 된다는 기대도 있었죠. 로고도 예쁩니다. 이렇게 되게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 기후변화가 중요하게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13% 그 영역이 기후변화 관련인데 여기서 이제 보건, 적응, 국가 정책 이런 기술을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인적 제도적 영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선진국들이 배출해 준 책임이니까는 이 개도국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기후 변화가 SDG의 다른 그 목표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CO2 농도, 해양산성화, 지구 표면 온도, 바닷물이 갖고 있는 열, 그 다음에 북극, 남극, 빙하 범위 이런 것들 7개 지표가 이 17개 중에서 13개가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인권, 성평등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후 변화라는 거는 이런 전체 영역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스텔라 같은 장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지 않고 많은 활동들이 제한을 받고
받거나 우리의 발전 가능성이 이제 억압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 더 넓혀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불평등이 무엇일까 대출의 책임이든 아니면 그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든 간에 원인의 결과로 지목되고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후변화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후 지체 담론들이 생겨나요. 제가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여러 주도층은 대놓고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기후변화 믿지 않는다라거나 뭐 중국의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얘기들은 잘 없는데 이런 반응들이 두 가지 저는 기후회의론이 한국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런 거죠. 한국이 기후악한 국가라고 하는데 전 세계 배출량으로 치면 우리나라 배출량은 3% 정도다.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줄여야지 되는 거지 한국이 줄여서 표도 안 나고 괜히 먼저 나섰다가 에너지 가격 상승하고 수출 경쟁력 깎아먹고 다른 나라 하는 거 보고 따라도 된다는 회의론이 있습니다. 웃으셨지만 실제로 많은 인터넷 댓글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반응해요. 또 하나 배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야, 티핑 포인트 이미 넘었대. 기후과학자들이 모델링을 보수적으로 해서 그렇지 이미 넘었대 못 돌릴 텐데 1.5도 이상 상승할 거래. 우리도 멸망할 거야. 인간이 지구한테 한 아침을 생각해봐. 인간은 멸종나게 싸지 않겠어? 다 소용없다고 실다 먹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지 않은가요? 근데 그게 반박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반응 중에 절반은 저는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의 시각에서도 티핑 포인트를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1.5도라는 목표치도 사실 인위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1.4도면 안전하고 1.6도면 몇 도가냐? 아니거든요. 1.6도는 1.5도 훨씬 안전하지만 1.8도보다는 1.7도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1.5도가 온다고 다 불바다가 되는 게 아니라 인터스텔라 같은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얼마큼 다가올 것인지를 자원을 하면은 우리의 노력이 의미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훨씬 덜 위험한 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역할들입니다. 근데 그런 복잡성들을 차분히 얘기할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편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개별주의 무임승차자. 야, 다른 나라는 없고 다른 나라는 없고. 소고기가 문제야. 그럼 야, 돼지고기는 문제 아니야? 사과는 안 불쌍해? 이런 비건도하는 분들이 많이 접하려는 반응이에요. 그 기술 낙관론이나 어떻게 채찍은 안 되고 당근만 써야 된다라고. 또는 우리 이미 틀렸어라든지. 아니면 너무 이 올바른 그걸 다 갖춘 다음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기후 지체인 거죠. 여하튼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 높은 시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유엔 기후변화 총회를 26년 동안 했는데 26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동안 결과는 온실가스 농도 올라간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준 거 말고는 사실 줄여야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전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뚜렷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 위기와 탄소 중립이 얼마나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기업에 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임기 중 정기요금 인상은 없고 그러면은 나는 분리 대출 잘하면 되는가 이렇게 국민들은 메시지가 미약하고 기업들도 또 정부 바뀌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공무원들도 이제 살짝 뛰고 있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예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좀 다른 틀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녹색 성장, 녹색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게 탈동조화라는 개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디커플링, 커플이
말하자면 경제 성장, 자원 이용, 환경 오염의 보통 같이 가겠죠. 커플. 근데 그게 분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뭐냐 하면은 특히 국민소득이 한 2, 3만 불 되면 계속 경제 성장이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에너지 소비가 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고부가 서브스타라고 되든지 오염 저감 기술이 개발된다든지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도 성장을 하면서도 녹색을 할 수 있고 기분을 막을 수 있다는 게 탈동조화의 공통적인 전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자들이 보니까는 탈동조화가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돼요. 예컨대 유럽은 탈동조화가 보여요. 근데 공장들이 다 중국으로 가거나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성. 한 10년 동안 탈동조화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미래 세대 부담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다음에 규모. 이만큼 탈동조화를 했어요. 우리 은시가서 이만큼 들었어요. 말짱 꽝이죠. 그래서 더 넓게 봤을 때 특히 선진국의 GDP 증가와 물질 발자국은 거의 같이 가더라. 그러니까는 이 양적인 성장이라는 거는 생산, 소비, 폐기인 거죠.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고는 착한 기술, 녹색 기술, 녹색 경제 기법만으로는 절대로 탈동조화 또는 기후변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지적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기후위기라는 것은 단지 온실가스만 봐서도 안 되고 왜 그렇게 소하고 공장을 우리가 우리의 필요보다 많게 또는 더 많이 폐기를 해야지만 또 돈이 되게 만들었는가라는 큰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종들까지 삭제를 하는 걸 당연히 우리가 하게 되는 바보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린 뉴딜, 녹색 성장, 탈성장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여지턱도 있는 거죠. 계속 많은 생산과 이런 소비를 하면서 일자리를 지키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냐? 아니라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도넛 경제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굉장히 간단한 그림인데 안쪽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기준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식량물, 교육, 성평등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 많으면 좋으냐? 그건 아닌 거죠. 지구 행성의 한계를 위협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3%, 4%씩 GDP가 성장하는 모델이 아니라 이 도넛의 면적을 계속 유지하는 그리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경제 생활 또는 정책의 기준, 그 규범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탈성장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림이 안 나오는 거. 달팽이가 있죠. 일단은 국제 탈성장 운동의 그 로고 상징이 달팽이입니다. 그리고 느리게 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달팽이가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일정한 몸집이 크게 익으면 한 번 더 껍질이 커지면 16배가 커져서 자기가 딸려 죽는 거예요, 껍질을. 그래서 그 일정한 크기에 이르면은 약간 그 크기에서 몸을 수축시켜서 그걸 이제 일생 동안 이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생물종은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포를 생각할 때 인간의 몸 중에서 계속 성장하는 세포, 암세포입니다. 다른 모든 세포들은 일정한 크기에 이르면은 거기서 이 유지를 하면서 죽은 세포를 대체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암세포처럼 계속 성장을 하면은 생명체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은데 우리는 계속 성장, 그러니까 16배가 또 커지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주변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3조였던 그 세계 GDP가 85조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사이의 경제가 2배, 3배, 4배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못에 이렇게 그 연꽃이 이제 이만큼 있어요. 근데 하루에 2배씩 늘어나는
야, 저 연꽃이 저 가득차면 안 되기 때문에 치워야지 치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연꽃이 연못의 절반을 딱 차지했을 때 그럼 언제쯤 치우될까요? 하루가 더 지나면 연못 전체를 덮게 돼요. 근데 그게 기하급수인데, 그리고 우리의 GDP 기준의 경제 규모는 그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우리는 그 속도를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D를 붙여서 탈성장이라는 게, 탈성장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마이너스 성장이나 제로 성장과는 다른 의미에서 뒤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는 성장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또는 무조건 가난해지자, 축소하자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성장이 상식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상력의 해방 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계속 이렇게 몸집이 커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생산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진지하게 잠깐 멈추고 돌아보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좀 이렇게 앞에 여는 말씀들도 있었지만 이대로의 성장주의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많이 하고 계셔요. 사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야,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탈성장하자, 특히 정치인들 마이크 잡고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전 두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성장주의 말고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너무 오래 잊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한국 40년 전, 40년, 50년밖에 안 된 일인데 이미 잊었어요. 다른 얘기를 두려운 거죠. 그리고 자기 확신도 부족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고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로마 클럽 성장 행위를 발표하면서 겪었던 그런 반응들이. 그래서 저는 과학의 문제와 토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해방시키고, 야, 탈성장이 고립이나 외로운 길이 아니야. 정말 진실을 대면하는 길이야.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기후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왜 우리가 필요한 발전을 못하게 하는지도 알 수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탈성장이 막연한 어떤 공상이나 구호, 낭만주의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죠. 계획된 진부화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여러분 스마트폰 사면은 아무리 아껴서 쓰시는 분도 한 2년쯤 지나면 막 느려지죠. 이유가 모르게. 자꾸 또 새로 사람을 자꾸 연락 오죠. 그리고 자동차나 냉장고 같으면 아직 쓸만한데 자꾸 뭐 광고를 하니까는 이거 안 바꾸면 뭔가 뒤떨어진 루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소한 가전제품 고장이 났는데 뭐 조그만한 어떤 그 회로 하나하나 뭐 밸브 하나 바꾸면 되는데 부품 단종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진부화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럼 뭐 더 많은 자원 소비와 폐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획된 진보를 끝내기라는 거는 만약에 이 노트북이나 자동차를 수명이 5년인 거를 10년 이상을 보장하도록 법제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들어가는 재료도 2분의 1이 되고, 거기 들어가는 석유, 전기도 2분의 1이 되고, 우리가 뭐 편집부지 저장이니 뭐 전기 작업처럼 복잡한 걸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광고 줄이기, 소유 대신 이용, 공유 차량 이용, 식품 폐기 없애기. 전 세계 식품 중에 우리 식탁이나 식탁까지 오지 못하고 중간이나 산지에 폐기되는 게 30%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먹는데 맛이나 영양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조그만 모양이 보이지 않은 감자나 너무 크게 자란 토마토나 가지는 슈퍼에 나오지도 않죠.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지는데, 열무, 식당에 가면 열무, 알타리무 이렇게 빨간 황토가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떨 때는 어떤 밭에서는 그 예쁜 색깔이 안 나고 검은 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물로 씻어내고 황토로 스프레이를 한다. 그래야지 예뻐 보여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먹거리가 이렇게 자본시세 먹거리가 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피가 30%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쉬운 곳에 온실가스를 줄이고 더 폐기를 줄이고 더 기하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탈성장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사실 우리한테 당장 필요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 선생님 시간을 빼서는 안 되죠. 10분 더 하면 되나요? 10분 안쪽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그래서 GDP입니다. 이 책 제목이 GDP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재료 프로블럼으로 바꿨어요. GDP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GDP는 우리의 삶의 질이나 복지를 재는 지표가 원래 아니에요. 처음에 개발된 거는 2차 대전 후반에 미국에서 독일이 얼마큼 전쟁을 지속할 경제력이 있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표로 처음에 만든 게 GMP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시장 가격으로 환산되는 생산물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얼마치를 생산했느냐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중형을 생산했다더라도 시장에서 팔리는 게 아니면 GDP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끼는 사람한테 주려고 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감정을 해준다든지 무료로 마음에 돌봄을 해준다든지 이거 GDP랑 무관합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고 응급차가 오고 레카차가 와서 그걸 수습했고 또 장례를 치렀고 그게 다 시장 가격으로 월급을 주고 돈을 주고 산 차들이라면은 GDP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나 사대강사고를 많이 할수록 GDP는 늘어나는 거고 경제 성장이라고 수식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GDP가 늘어나야지 정상적인 경제고 그래야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세금도 복지를 한다고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GDP 이거에 의존하면 안 된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바라보는데 반려견의 눈빛. 아침에 일어나서 느끼는 햇살과 이 산들바람. 나를 정말 행복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이거 GDP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무기, 개발 이런 것들이 다 GDP라는 거죠. 그래서 GDP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 오히려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위험하게 빠뜨리는 게 GDP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표가 필요하고 GDP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상상력의 해방이고 탈성장이다. 이런 얘기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탈성장을 전제로 해서 참여적인 계획경제, 자립과 살림, 연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서 대안들이 흘러 넘칠 때 소하고 공장만 톡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은 방식을 더 많이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을 때 저는 기후 변화도 궁극적으로 극복이 되고 우리한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서 우리가 많이 위험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집행하고 서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는 최근에 기후변화를 데이터나 과학적인 이론 얘기는 가급적 줄이고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많이 나오면서 기후위기를 느끼고 전달하는 법 이런 거를 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를 차라리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얘기만 계속하면은 뭐 이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런 얘기만 하게 돼요. 이분은 헤더린 헤이브라는 미국의 기상학자입니다. 근데 그 유튜브나 TV 강연 같은 거 되게 열심히 해요. 자기 해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의 언어로만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그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예요. 그 미국에서는 특히 이렇게 공화당 지지 그 기독교 신자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아서 야, 저 기독교 공동체 가서 기후변화 얘기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분의 얘기는 종교의 언어로 기후변화를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참여가서 대체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공동의 집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 보살피라고 맡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수님의 이 지침을 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수의 그 종교인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 중에서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 책 광고도 아니고 지지난주에 저도 번역에 참여한 책이 나왔는데요. 12명의 여성들만 쓴 책이에요. 근데 책 제목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인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소중하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체제 변화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과학할 수는 없죠. 우리 모두가 기술자일 수는 없죠. 그러나 당신의 특별한 어떤 자질, 네트워크, 자원들 또는 마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마술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들 당신이 자기 전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들 조직법 속에 우리는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권하는 소설집이에요. 김비창이라는 한국인이 썼었는데 10편 정도의 단편을 쓰여있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근데 여기에는 돔시티 기후변화 극심해져서 돔시티에서 사람들이 사는 장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막막한 이야기 그 느낌도 있어요. 왜냐? 기후변화가 실제로 우리한테 얼마나 어떻게 다가올지를 과학자들도 충분히 전달해 줄 수가 없고 우리도 자세히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상과 느낌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과 희망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성장의 한계로 오늘 제 얘기를 끝내고자 하는데요. 이 50년 전 성장의 한계 이 저자들은 컴퓨터 공학, 경제학, 수리과학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한참 컴퓨터 모델링 얘기가 나오다가 그럼 결국 지속 가능 혁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 이게 성장의 한계 저자들의 답이었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배우기, 사랑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면 기후변화가 진짜 어떤 것인지 직시할 수 있고 거기에 부진하거나 외면하는 정치인들을 비난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의 여러 데이터들이 착오가 있거나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같이 나눠야 될 과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더 좋은 어떤 설계 노력을 해서 할수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굶어주는 북극곰, 불타오르는 지구 이런 어떤 공포보다는 우리가 같이 소중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러한 성장주의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또 아무렇지 얘기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때에 저는 이렇게 그 기독교가 많은 어떤 자원과 영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제가 아는 요만큼을 얘기하고 이만큼 힘을 얻어가는 기운을 받아가는 그런 자리를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